오늘은 면죄부 판매 역사적 배경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514년 루터는 교회 사제가 되었고 또 어거스틴 수도사며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수였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제로서 그는 그 어떤 학문적인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자신이 이끄는 신자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졌어요. 설교를 통해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발견하며 또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도우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루터는 그 당시 그 혐오스러운 그 사건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17년 봄에 그 루터가 사역하는 교회 신자들은 죄를 고백하기보다 가끔 브란덴부르크에 있는 면죄부 증서를 구입했습니다. 왜? 죄 용서를 위해서. 그 당시 면죄부를 구입하면 죄 형벌에서 면제돼 양심을 청결케 한다는 그 사기극의 신자들은 유혹을 받습니다. 의례적이었기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알지도 못하는 잘못들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접한 루터는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전 생애를 통해 짓는 죄들로 인해 인간은 슬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악용해 로마 카톨릭은 면죄부를 제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용서받고 또 죄에 대해 슬퍼할 필요도 없는 넓고 쉬운 길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면죄부 판매예요. 여러분, 천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걷는 것이지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면죄부는 뭘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면죄부는 고해성사와 관련을 맺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오랫동안 로마 카톨릭이 행했던 거예요. 죄인은 사명과 형벌을 받기 위해 사제에게 고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면죄부 증서를 구입하면 형벌을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세시대 후기 그 면죄부 판매는 교회 재정의 충원과 어떤 정치적 책량을 위해 사용될 정도로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청이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는 이 면죄부 증서를 팔았던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는 아니죠. 종이로 된 증서를 구입하면 형벌이 면해진다? 말이 안 되는 중세 시대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중입니다.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면죄부 이 아이디어는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교리, 즉 죄인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를 해결할 뿐 아니라 응보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법적으로 승인된 범위에서 잘못에 대한 처벌을 부과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들을 고백해야 한다는 고해 성사와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근데 회개의 문제는 내적인 것이지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여러 가지 어떤 외적 표현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개인이 진짜 회개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일시적인 형벌을 받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은 어떤 형벌이나 책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완성될 때야 비로소 죄를 속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시적인 형벌 중 하나가 바로 선행이에요. 근데 선행은
병든 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과 같은 자선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 때가 완성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형벌로 속죄받지 못한 죄들은 연옥에서 해결돼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연옥, 라틴어로 프리게토리움입니다. 그 중세 교회 가르침은 이 연옥이란 문관이 그 많은 고통 속에서 정화와 연단을 받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화와 연단의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도나 제사 또는 선행으로 단축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세교회 가르침은 외경 그 마카비 이서 12장 38절에서 45절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외경으로 정경에 집어넣지 않죠. 이 마카비서는 외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임할 만한 근거로 이용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구절들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신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12세기 후반에 고안된 연옥 개념은 일시적인 형벌을 위한 장소라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연옥을 지나고 나면 천국으로 향한다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가 고안됐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면죄부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면죄부의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럼 당연히 면죄부의 역사적 배경을 또 알아야겠고, 그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후기의 유럽인들은 중상주의를 만들었어요. 이 중상주의란 문관이 한 장소에서 상품을 구입해 그 상품들이 요구되는 장소로 옮기는 거예요. 거기서 가격을 매겨서 판매하는 경제활동을 일컫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11세기 후반과 12세기에 유럽인들은 모슬렘들에게 이 방법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12세기부터 유럽인들은 새 상품들을 구입해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자들에게 구매욕을 일으켜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럽인들의 원래 그 상업 거래는 물물 교환이었어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 갖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이 중상주의, 이것은 화폐라는 수단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거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물물 교환에서 중상주의로. 거기 또 이제 화폐가 등장되는 거죠. 근데 이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은 사회의 모든 복지와 자선의 총체입니다. 또 이것을 위해 교회는 화폐가 필요했고, 그러니까 화폐가 필요한 로마 카톨릭은 마침내 13세기 후반에 이르러 면죄부 아이디어를 착안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영적 삶에 있어 이 면죄부 기능은 경제 활동에 있어서 화폐의 개념과 동일해요. 여러분, 속죄는 일시적인 어떤 형벌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형벌은 선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그 선행을 위해 다른 사람의 선행을 구입할 수 있다는 논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없으면은 면죄부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형벌로서 요구된 선행을 다른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지불할 수 있다는 이 아이디어가 착안된 거예요. 기발한 아이디어죠. 구원의 문제를 경제의 원리로 풀겠다는 세속적이고 아주 유치한 논리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동일해요. 교회의 문제를 경제의 원리로 대안을 찾겠다면 면죄부 판매 차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신자들보다 선행을 더 많이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남게 된 선행을 판매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행을 판매하는 것은 교황의 인준 아래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감독들이 존경받는 교부들이 쌓아두었던 이 선행을 지불할 수 있는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폐처럼 종이 위에 면죄에 관한 내용을 적는 거예요. 마치 수표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근사하게 표현하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면죄부 판매는 로마 카톨릭이 재원 마련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선행을 대신해 면죄부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종이를 대신한 겁니다. 마치 경매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가치를 그렇게 만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 한국 경제에 있어서도 집값이나 아파트값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루터는 처음부터 이 면죄부에 반대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건 아니에요. 그를 역겹게 한 것은 로마에 있는 이 베드로 대성전을 건립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또 로마 교황 레오 10세의 개인적 물질적 욕망이 함께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507년 로마 교황 율리우스 2세부터 시작된 이 면죄부는 독일 군주 알브레이트에 의해서 촉발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브레이트가 왜 면죄부를 판매했을까요? 그 신성 로마 제국 선제후 브란덴부르크의 이 알브레이트는 독일에서 가장 큰 교구인 그 마인츠의 추기경 마그데부르크의 대감독이자 또 1514년 마인츠의 대감독이 된 자입니다. 여기서 선제후라는 말은 신성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면죄부는 베드로 대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된 겁니다. 이 일이 1517년 알브레트에 의해서 주어져서 그는 작센과 이 브란덴부르크에서 면죄부를 발행해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거예요. 또 이런 임무는 개인의 살해 사욕을 위한 방편으로 또 악용되었고, 그래서 이 알브레이트는 면죄부 판매자 요하네스 테제를 고용해 면죄부 설교를 하게 하고 또 대대적인 판매를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 루터는 이 알브레이트에게 서신을 써서 테젤의 그 악행을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신에서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중지할 것과 알브레트의 도덕성을 비난합니다. 뭐 당연히 무시가 됐죠. 근데 이 서신에서 루터는 신학적인 입장보다는 인문주의적 어떤 자세로 세속적인 행위를 비난했던 거예요. 이 알브레이트는 세속적 삶에서 조금 변해 로마 카톨릭 신앙을 변화하는 또 열정을 갖게 됩니다. 또 세속 군주이기도 한 그는 자신이 그 선제후 그 직책을 잘 수행했으며 또 공정한 직무를 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면죄부 판매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 앞에서 그 알브레이트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 많은 직책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군주면서 또 마인츠 대감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황청에 많은 돈을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또 이것을 위해 알브레이트는 아우코스부르크에 있는 푸거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그 돈으로 알브레이트는 면죄부 판매권을 샀던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 판매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의 절반을 로마 베드로 성전 건축비로 사용하고 또 절반은 면죄부 판매권을 사기 위해서 들었던 그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푸거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했던 거예요.
그럼 이 면죄부 판매를 확보한 알브레이트는 어떤 판매 전략을 세웠을까요? 알브레이트는 면죄부를 가장 잘 파는 요하네스 테이젤을 고용합니다. 이 테이젤은 도미니크 수도사예요. 면죄부 판매에 아주 탁월한 전문가입니다. 테이젤은 1517년 1월 그 마그데부르크 지역 교회들에게 이 면죄부를 파는 분과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1517년 1월 이 테이젤은 마그데부르크와 브란덴부르크 지역을 순회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특히 비텐베르크 북부 마을에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테이젤이 그 사망한 친구들과 친척들의 제들을 위한 면죄부 판매한다는 소문은 또 삽시간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했던 건 쉽게 연옥에서 낙원으로 갈 수 있는데 왜 연옥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냐 하면서 면죄를 팔았던 거예요. 계속 연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면죄부 사기만 하면 그냥 낙원으로 가는데, 심지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는다고 해 면죄부 판매를 부추겼습니다. 보다 나은 어떤 미래 보험과도 같은 거예요. 이런 속임수에 빠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모아 면죄부를 구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면죄부 판매 전문가인 테이젤은 어떤 인물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요하네스 테이젤은 면죄부 판매자며 또 설교자였어요. 또 폴란드에서는 이단자들을 색출하는 또 종교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이 면죄부 판매에 관심을 가진 테이젤은 청중들에게 구매욕을 일으키는데 천재였어요. 마치 약장사처럼 가는 곳마다 면죄부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또 연옥을 또 활용하고, 이 테이젤은 간음죄에 검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작센 그 선제의 도움으로 또 석방돼요. 또 그의 가문이설은 결국 여러 곳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어요.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돈 상자에 동전이 딸랑하고 떨어지면 연옥에서부터 영원히 자유를 얻는다는, 아주 면죄부에 관련된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로 청중들을 현혹시켰던 거예요. 작센 이 선제우는 테이젤을 추방시켰지만 알브레이트 동생 브란덴부르크의 선제우 요아킴은 또 그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비텐베르크 지역에서 면죄부 판매를 맡기도록 또 알브레트에게 또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면죄부 판매에 대해 루터는 95개 항목을 써서 반박해요. 그러니까 루터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알브레이트는 테이젤로 하여금 면죄부 판매를 계속 허용하는 거예요. 이 일로 또 테이젤은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또 수여받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이 반박이 거세지자 또 그는 라이프리치에 있는 도미니크 수도원에서 숨고 대중들의 비난과 또 폭력을 피했어요. 그러다가 1519년 7월 그곳에 죽습니다. 이때가 그 루터가 에크와 함께 유명한 논쟁을 벌였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면죄부가 죄를 사면하고 형벌을 면해준다는 가문이설에 대해 마틴 루터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1515년 이 마인츠 대감독 우리엘이 세상을 떠나자 마인츠 교구는 24세밖에 되지 않는 브란덴부르크의 이 알브레트를 또 대감독으로 선출합니다. 또 그는 세속 군주로서 황제 다음에 서열에 있던 자예요. 그러니까 알브레이트는 마인츠와 트레일의 참사의원이며 또 마그데부르크 대감독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여러 직책을 맡는 것은 교회법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모든 것이 또 무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츠 대감독이 된 이 알브레이트는 1517년 1월 테이젤을 또 초청해 면죄부 판매를 맡깁니다. 또 테이젤은 열성적으로 베드로 대성전 건축을 위한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또 그는 가는 곳마다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517년 1월 이후 각 도시를 순회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또 6월에 이르러 마그데부르크에서 판매했는데 비텐베르크 사람들은 원정 가서 면제부를 구입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작센 공장령에서는 면제부 판매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타 지역에 가서 구매했던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또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그러자 비텐베르크 재정은 또 이웃 도시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텐베르크 주민들 역시 영적 안정을 얻고자 미친 듯이 또 면제부를 구입했고, 그러자 이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수며 설교자인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반박문을 씁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95개 항목이에요. 이것은 대학교 관습으로 학문적 논쟁을 위한 겁니다. 또 같은 날 복사본을 대감독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11월에 이르러 이 95개 항목이 익혀지고 있는 그 시기에 테이젤은 또 베들린에서 면제부 판매 설교를 또 하고, 그곳에서 루터의 반박문을 읽었을 겁니다. 이 95개의 항목은 마틴 루터가 채플 처치에 붙였던 전문이에요. 이 전문을 소개하는 것은 마틴 루터가 당시에 가졌던 교회 부패에 대한 열정을 그대로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95개 항목을 우리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루터는 그 면제부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어요. 악용이나 악습을 공격했던 겁니다. 이런 것은 과거 우리 존 위클리프와 얀 유스의 주장과 별다른 게 없어요. 또 면제부 판매를 비난했습니다. 또 면제부 판매는 교회 재정을 위해 효자 노릇을 했고, 신자들은 또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부 사서 구원받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당시 신자들은 그 사제들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제들이 성례를 집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여 없이는 사제와 면제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사제에게 달려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의 위상이 엄청 높은 거죠. 그럴 때 이 95개 항목은 사제권에는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에 큰 충격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95개 항목이 공개되고 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흔히들 1517년 10월 31일 그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채플처치에 그 95개 항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아무도 이 95개 항목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루터의 친구들이나 어떤 감독들도.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1517년 11월 초에 서신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스스로를 자유시민자, 해방자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친한 친구들과 감독들에게 또 항목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 내용은 들풀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95개 항목의 복사본들이 뉘에렌베르크, 라이프리치 그리고 이 바젤로 알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517년 12월에는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다른 도시들로 이제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만에 전 독일에 알려집니다. 그 항목에 대해 감독들은 서로 반응이 달랐어요. 메르제 브루크 감독은 작센 공작 게오르게 반응을 살폈고, 작센 공작은 교회 개혁의 앞장선 자였기에 루터가 이 면제부 판매에 반대하는 걸 지지했습니다. 또 그 반면에 브란덴부르크 감독 쉘체는 입장 표명을 또 자제했고, 대감독 알브레이트는 마인츠 대학교 교수들에게 또 견해를 묻습니다. 그런 후 로마 교황 레오 10세에게 알리고 또 면제부 판매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조처해달라고 또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517년 12월 마인츠 대학교 교수들은 이 교황청이 그 문제를 직접 심의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또 교황청의 응답은 냉랭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 레오 10세는 1518년 2월 이 어거스틴 수도의 수도 원장에게 조언해서 루터를 단속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루터에 의해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다고 느낀 테젤은 항목들에 대해서 그 학문적으로 또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1518년 1월 20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대학교에서 면죄부 판매를 수행하면서 항목들을 또 논박했어요. 또 항목들을 보낸 후 루터의 심정이 어땠는지 전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518년 2월 항목에 대한 반응을 보고 평하는 거예요. 95개 항목들이 퍼져나가면서 정치인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에 관해 루터는 먼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의 구원을 위한 질문들이었지 정치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센의 선제의 프리드리히가 자신의 영역 내에 베드로 면제 판매를 금지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루터의 견해가 동조하고 있다는 것에 루터는 솔직히 놀라워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경쟁자인 막데부르크 대감독이 잭슨의 재정을 가지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것을 선제원은 반대했던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죄부와 은혜에 관한 강론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3월 말에 선포되었고 또 1518년 4월에 출간됩니다. 이 설교에서 루터는 면죄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항목들의 내용을 해석했어요. 이런 설교를 라틴어로 하지 않고 독일어로 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문학적 성공을 일으킨 루터의 최초의 작품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20년 이전에 이 비텐베르크, 라이프치, 리른베르크, 아우크스부르크 그리고 이 블레슬라우 등지에 한 20개 복사본이 인쇄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텐베르크, 라이프치, 니렌베르크, 아우크스부르크, 블레슬라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예요. 간단히 정리하면은 비텐베르크는 종교개혁의 발상지입니다. 라이프치히는 종교개혁 당시 논쟁과 출판의 중심지였어요. 니른베르크는 제국 자유도시로서 신성 로마 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아우크스부르크는 종교개혁의 중요한 사건인 아우크스부르크 회의가 열린 곳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쓰여졌다는 것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면죄부 판매 역사적 배경을 나눴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마치겠습니다.